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홍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 장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트롤로지, 그 다음에 인스펙션, 공정계측, 응용기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메트롤로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길이를 측정하든지 아니면 두께를 측정하든지. 그래서 MI라고 하는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MI는 첨단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장비 개발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학습 방법이 다릅니다. 자, 사용자 입장과 장비 개발자 입장이 다르다는 의미는 장비 개발자들은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 광기술, 광계측 기술과 신호처리 기술을 요구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장비, 계측 장비 등 중에 어떤 것이 적합한 장비인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의 입장일지 사용자의 입장일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맞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메트롤로지의 개론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정 미세화에 따라서 10나노급 반도체 소자가 생산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도체 미세화는 더 많이 개발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론 큰 챌린지들이 있죠. 자, 공정사고 방지, 그 다음에 공정 단순화, 공정 장비 개발 단축, 품질 확보 등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생산 설비, 생산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메트롤로지 기술이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복잡한 말로 했지만 결국은 메트롤로지, 무엇인가를 만든 다음에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초미세화로 가다 보니까 아주 초미세화의 패턴, 또 불순물, 또 파티클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메트롤로지 기술이 더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특히 비파괴 측정이 가능한 광학, 음파, 전기 신호를 기반으로 팹 공정에서 요구되는 메트롤로지 기술을 사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인라인 공정 모니터링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디바이스 방막 두께를 측정하는 장치들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디바이스의 방막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엘립소메트리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엘립소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시료에 빛을 입사해서, 레이저 빛을 입사해서 반사된 빛의 반사도와 편광 상태를 측정을 합니다. 편광이라는 것은 빛을 폴라라이제이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폴라라이제이션 시킨 빛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과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전자기학 시간에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동일한 파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한 가지의 수평 방향으로 또는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빛의 특성을 측정해서 두께를 측정하는 장치가 바로 엘립소메트리다. 물질의 광학적인 성질과 수옹스트롱에서 마이크로 정도의 단일층 또는 적층으로 되어 있는 방막 구조의 두께 측정에 가능하다. 하지만 적층이라고 해서 V랜드 같이 여러 층이 적층되어 있는 것은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단일막 또는 2개, 맥시멈 3개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비파괴 광학 방식으로 원포인트 기준의 수초 이내 측정이 가능하고 수옹스트롱 이내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하지 않고, 웨이퍼를 절단하지 않고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엘립소메트리다. 자, 측정 가능한 인자는 방막의 두께와 굴절률, 리프랙티브 인덱스라고 하죠. 굴절률과 표면 거칠기, 조성비, 그 다음에 결정화, 비등방성 등인데요. 일반적으로 엘립소메트리는 두께와 굴절률을 측정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엘립소메트리는 얇은 방막 두께 측정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반사시켜서 이렇게 편광을 만들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두꺼운 막을 측정했을 때는 이 정밀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얇은 방막을 측정하는데, 얇은 다이엘렉트릭 방막을 측정하는데 유효하다.
리플렉토메트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플렉토메트리는 엘립소메트리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시료에 빛을 입사하여 반사된 빛의 반사도를 측정합니다. 자, 리플렉토메트리가 있습니다. 리플렉토메트리는 시료에 빛을 입사해서 반사된 빛의 반사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이 엘립소메트리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엘립소메트리는 편광을 만들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고 리플렉토메트리는 편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광에 상관없이 반사 광량 확보가 용이한 수직 형태로 입사를 시키고요. 엘립소메트리는 편광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수직 형태가 아니라 사선으로 입사시키고 그 다음에 그 디텍터가 빛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민감도는 좀 엘립소메트리보다 떨어지지만 빠른 측정이 가능하고 리플렉토메트리는 두꺼운 방막을 측정하는데 오히려 용이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지만 하나는 얇은 방막이 좋고 하나는 두꺼운 방막이 좋다. 자, 그래서 엘립소메트리와 리플렉토메트리의 서로 그 비교를 한 것들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엘립소메트리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빛이 입사돼서 CCD 디텍터에 빛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폴라라이저라는 것이 있는데요. 빛을 편광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만 통과시켜서 웨이퍼 방막으로 투과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속으로 속으로 입사되는 그 광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시 반사되는 광이 있고 그 다음에 반사돼서 굴절되는 광이 있을 거예요. 물론 표면에서 반사되는 광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광의 그 빔 패스의 길이가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지고 도달하는 시간은 그 빛의 속도로 나누게 되면 바로 요 수직된 길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폴라라이저를 사용해서 반사시키고 뒤에서는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렌즈 유닛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CCD 장치로 빛을 포집한다. 측정하는 인자는 반사된 전기장의 세기와 위상의 변화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광 상태는 보통 입사각이 대략 수직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이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65도에서 72도 정도로 흔히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점은 측정 속도는 보통이고 대신에 반사 계수와 신뢰도가 높은 계측 신뢰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플렉토메트리라는 것은 광원이 있으면 여기는 제논 램프를 사용했는데 제논 램프를 사용해서 빛을 거울에 반사를 시키게 되면 굴절을 45도 앵글로 설치한 그 미러에 빛을 반사시키면 일부의 빛은 반사가 되고 일부의 빛은 투과돼서 결국은 다시 빔 패스를 설치하고 빔 패스에 따라서 빔이 이동한 거리, 시간을 계산을 하면 요 방막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반사된 빛의 반사율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고 편광을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입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측정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신뢰도는 보통 엘립소메트리보다는 좀 낮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두께를 측정하는 장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광학적인 장비를 의미하고요. 저희는 연구소에서는 리플렉토메트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엘립소메트리를 이용해서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개발자들한테는 이런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정보를 담았지만 여러분이 좀 그냥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엘립소메트리라는 것은 편광을 이용해서 두께를 측정하는 측정 방법을 얘기하고 엘립소미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측정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측 장비에서 시그널을 수집하는 원리는 바로 폴라라이저에서 투과된 빛이 반사되면서 사인 웨이브를 그리게 되죠. 이 사인 웨이브를 그리면서 결국은 리니얼리 폴라라이제이션 시킨 것과 서큘러리 폴라라이제이션 시킨 것과 이렇게 타원형으로 엘립티컬 폴라라이제이션 돼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을 하면 결국은 빛의 1차적으로 반사된 빛과 통과돼서 방막을 투과하고 다시 반사된 빛의 1차 신호와 2차 신호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1차 신호와 2차 신호가 들어온
신호를 가지고 푸리에 변환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폴라라이제이션의 차이가 생기는지가 나오게 되고, 이런 차이들을 개수를 구해서 광학 모델에 스펙트럼 시뮬레이션 모델에 입력을 해서 바로 요 굴절율을 입력하고 이동하는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모델 시그널이라고 그러는 것이 하는 P라고 얘기하고요. 측정 시그널과 비교를 해서 동일한 유사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바로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측정 방법으로 측정이 된 것이고, 그때에 측정된 두께는 얼마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SiO2 필름의 두께를 측정하는 예시를 드려봤는데요. 10옹스트롱의 방막과 20옹스트롱의 방막이 있었을 때 리플렉터메트리와 엘립소메트리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리플렉터메트리를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와 엘립소메트리를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결국은 약간의 오차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웨이블랭스 파장에 따라서 측정된 두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광원을 어느 광원을 썼느냐가 중요하지만 장비에서는 광원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일부분 보면 엘립소메트리는 조금 더 얇은 방막 두께에 보다 조금 더 정밀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플렉터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두꺼운 두께의 정밀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렉터메트리에서는 이 얇은 방막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한 두께로 표현이 되지만, 엘립소메트리에서는 동일하지 않고 P는 동일하지만 이 델타가 동일하지 않은, 그래서 두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나스캔이라고 해서 음파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의 전극과 같은 불투명한 방막일 경우에, 즉 투명한 방막은 광이 들어가지만 투명하지 않은 방막은, 즉 금속 방막은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음파로 측정하는 소나스캔 방식이 있고요. 펄스로 주기 신호를 보내서 다시 그 펄스가 반사돼서 나오는 파를 취득을 해서 얼마만큼 딜레이가 있는지를 가지고 두께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음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메탈에 사용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메탈이 좀 다른데요. 8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나라는 음파는 알루미늄 베이스 메탈 공정에 적용하고, 400나노는 카퍼 공정에 사용을 하고, 515나노미터는 알루미늄과 카퍼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막도 가능하고 복수의 막도 가능한 그런 방법들이고요. 결국 초단파 레이저 펄스를 금속 표면에 입사시켰을 때 0.2 피코세컨드 정도, 아주 피코세컨드는 나노보다 하나 더 작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의미하죠. 여기 있네요. 10의 마이너스 12승 초만큼 짧은 파장을 보내서 측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에너지를 받으면 급격한 열팽창에 의해서 금속 표면에 음파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음파를 추적을 해서 두께를 측정한다. 자, 음파가 금속 방막을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방막의 두께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인터페로메트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페로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 파장의 간섭을 측정하는 건데요. 비간섭광인 백색광원 특성상 그 파장 간섭파의 보강 상세에 따라서 공통 위상 지점에서 최대 크기의 광신호를 얻고, 보강 간섭이죠. 그 다음에 시그널 차이를 통해서 높이 산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라는 점에 이 두께 단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A라는 곳에서 취득된 신호와 그다음에 B라는 신호에 취득된 그 맥시멈 신호의 하이 디퍼런스를 측정을 하면 음파의 길이가 있겠죠. 그래서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두께를 측정하는 장치가 바로 인터페로메트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SV나 CMOS 이미지 센서 공정에 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정확한 두께의 메트롤로지 장비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실시간 공정의 두께를 측정하는 걸로 인터페로메트리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디바이스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서 옵티컬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하는 OCD라는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소자 내 기하적인 구조 계측에서 구조 계측에 대한 그 측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괴 검사나 이런 정밀 계측 검사보다는 광학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측정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D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OCD를 측정하는 방법, 옵티컬 CD를 측정하거나 또는 위에서 전자빔을 쏘아서 측정하는 CDSEM이라고 하는 그런 계측 방법이 있습니다. 계측 정보량을 나타낼 때는 TEM,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와 SEM이라고 하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그 다음에 AFM이라고 하는 어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AFM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CDSEM, AFM, OCD TEM이라는 장비 중에 OCD가 오히려 정확도가 높고 생산성이 높아서 한때 OCD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광학적인 정밀도 해상도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나노반도체 사이즈에 적합하지 않아서 또 해상도가 잘 나오지 않아서 일부 게이트 사이즈를 측정하는 용도로는 OCD를 측정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다른 용도로 OCD를 사용한다. 자, OCD는 브로드밴드 광원을 사용해서, 브로드밴드라는 것은 백색 광원을 얘기합니다. 파장이 넓은 광원이죠. 패턴에 입사된 빛이 산란되는, 그래서 스캐터링 되는 패턴을 잡아서 메트롤로지를 수행하고요. 반복 패턴에서의 반사광을 분석하는 알고리즘들을 적용합니다. Finite Element Method라고 하는 FEM, FDTD,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이라고 하는 FDTD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RCWA라고 하는 Rigorous Coupled Wave Analysis라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OCD를 측정을 합니다. OCD는 보통 일반적으로 산란되는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캐터로메트리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과거에 한 10년 전에 개발이 돼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런 어느 정도 선폭이 있는 그런 메탈 라인의 두께를 측정할 때 과거에는 CDSEM, 전자사진으로 사진을 측정해서 두께를 측정하는 방식을 썼는데 위에서 이제 광원을 이렇게 브로드밴드의 광원을 쏘이면서 모델을 통해서 요 인텐시티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측정을 하고요. 이런 측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 시그널을 신호 처리를 해서 요 피크와 피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서 요게 탑 CD와 바텀 CD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이 바로 이 OCD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KLA라는 기업에서 스펙트라 쉐입이라고 하는 스펙트라 쉐입 9000이라고 하는 OCD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DSEM,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CDSEM은 크리티컬 디멘전을 측정하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빔을 사용해서 전자총으로 CD를 측정하는 장비고요. OCD와 함께 패턴 구조 계측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치다. 자, 그래서 전자 발생 장치, 전자빔 장치죠. 일렉트론 건에서 방출되는 입사전자, 프라이머리 일렉트론들이 어떤 물질에 빵 이렇게 하고 닿게 되면 그 전자의 에너지 때문에 세컨더리 일렉트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 형태의 칼럼에서 전자기 렌즈를 통해서 전자를 집속하고요. 즉 전자가 만들어지면 전자 렌즈를 통해서 빔이 모여지게 됩니다. 전자 렌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학 렌즈는 유리 같은 물질로 만들어서 빛의 굴절을 시키는 것이고요. 전자를 굴절시키는 데는 그런 광학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전자를 굴절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자석이 필요한 거죠. 마그넷이 필요합니다.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해서 전자 빔의 방향을 조절한다. 자, 그래서 그렇게 포집된 전자를 측정 위치에 정확하게 딱 조사할 수 있게끔 만들면
바로 여기 스페시먼이라고 하는 것이 시료입니다. 이 시료에 잘 전달하게 만들면 바로 시료를 막고 튕겨나온 세컨더리 일렉트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2차 전자가 있는데 2차 전자를 검출을 해서 이 전자가 많이 나오는 곳과 덜 나오는 곳, 그 나오는 거리, 시간 등을 계산해서 신호를 증폭해서 모니터로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CDSEM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차 전자와 후방 산란 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2차 전자는 아까 위에서 1차 전자에서 빵 하고 때리게 되면 프라이머리 일렉트론이 어떤 물질을 때리게 되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 튕겨 나오는 전자들이 2차 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뒷면에서 2차 전자가 아니라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전자가 다른 영향을 미쳐서 뒤쪽에서 스캐터링 되면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후방 산란 전자고요. 이때는 이렇게 백스캐터링이 일어나게 하려면 전자 빔이 굉장히 세야 되기 때문에 하이 볼티지 셈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자를 사용할 때는 일반 CDSEM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능에서는 백스캐터링 장치를 사용한다. 자, 하이 볼티지 셈이라고 하는 것은 입사된 전자의 시료 내부 침투 깊이 내부에 깊이 침투하게끔 가속 전압을 높여서 이 가속 전압을 높이는 하이 볼티지 서킷을 가지고 있고요. 물질의 밀도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성질로 침투 깊이를 측정한다. 즉 물질의 밀도가 높으면 침투가 덜 되겠죠. 그래서 물질별로 물질이 두 가지 물질을 구분해서 단차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침투가 많이 되는 것과 침투가 많이 되지 않는 것들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하이 스루풋 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높은 전압과 강한 전자 집속을 통해서 전자의 밀도를 증가시켜서 빨리 2차에 스캐터링 되는 일렉트론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스루풋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서피스 차징이 생기기 때문에 후속 공정, 애치 공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계측 장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씀드렸으면 이번에는 방막의 조성과 물성을 측정하는 장치를 말씀드립니다. 조성과 물성이라는 것은 주로 화학적인 성분을 의미합니다. 엑스레이는 원자 내부의 전자와 충돌하면서 포토 일렉트론이 발생하고요. 즉 엑스레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에너지가 쪼여졌을 때 빛의 입자들로 발생하는 광전자가 발생을 하고 이 낮은 레벨에서 방출된 전자를 높은 에너지 준위가 채우면서 발생하는 형광, 플로레센스 엑스레이가 있고요. 입사된 엑스레이 반사광, 리플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절을 합니다. 디프렉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질의 구성에 따라서 바로 회절 정보나 리플렉션이나 또는 플로레센스를 확인을 하고 이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비파괴 분석이 가능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시료 전처리 과정 없이 높은 수준의 화학 정보, 결합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화학 성분이 어떻다, 무슨 조성이 어떻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엑스레이를 주로 사용한다. 그때 사용하는 엑스레이 장치 중에 XPS라는 장치가 있고요. XRF라고 하는 것이 있고, XRR이 있고, XRD가 있습니다. XPS는 바로 여기 스펙트로스코피에서 포토 일렉트론을 측정하는 장비. 그다음에 XRF는 플로레센스, 형광 물질을 측정하는 장비. 그 다음에 XRR은 이 탐슨 스캐터링에 의해서 리플렉션된, 반사된 그런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장비고요. XRF라고 하는 것은 디프렉션이라고 해서 회절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물질을 측정하는 장치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물질의 특성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르포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XRD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격자가 없기 때문에 회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XPS를 사용하고요. 또는 XRF를 사용하기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런 이 XPS라는 장치를 좀 연구실에 들여놓고 싶은데
장비 가격이 한 대에 7억 원 이상이라서 들여놓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 이 외부에서 분석을 하는데 한 분석당 샘플 하나당 시료를 분석하는데 20-30분 정도 소요되고, 비용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서 10만 원 정도, 한 샘플에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보통 샘플 한 30개를 만들어서 측정을 하면 측정하는 시간도 며칠 소요가 되고 비용도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정을 잘했다면 그것으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서 괜찮겠지만, 공정이 안 됐다면 다시 또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공정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한 학기 등록금만큼을 계측비로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더 심도 깊은 그런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렇게 깊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 말씀드려 봅니다. 자, XPS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X-ray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XPS는 정량적인 원자 구성과 화학적 결합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시료 표면에서 약 10나노미터 깊이까지의 정보를 취득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엑스레이로 에너지를 조금 가해서 주입을 했기 때문에 맨 표면만이 아니라 10나노미터 언더까지도 정보가 좀 얻어질 수 있다. 입사한 엑스레이는 광전자 방출에 필요한 에너지, 즉 결합 에너지와 이람수보다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큰 에너지로 인해서 이 물질에 있는 전자가 방출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해서 시료의 구성 성분의 결합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즉 결합 에너지를 측정해서 보면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결합 에너지는 원소나 화학 결합에 따른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바로 성분의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비율을 측정하거나 또는 구성 원소를 측정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검출력 향상을 위해서 진공을 사용하죠. 왜 진공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체 입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그 입자가 뭐 광전자를 발생시키면 노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진공을 사용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취득을 위해서 측정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스루풋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무엇인가 진단하고 판단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지만, 방막의 공정을 개발하고 이 공정 조건에서 원하는 막의 품질이 만들어졌느냐, 막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막의 조성이나 물질의 성분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모식도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으면 엑스레이의 에너지를 조사하고요. 그로 인해서 외부에 돌고 있는 이 광전자들이 발생하면서 요 물질의 특성상 어떤 에너지 준위에서 그 전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검출해서 운동 에너지를 보고 검출하면 이게 어떤 그 구리에서 예를 들어서 구리의 2S에서 나온 것이냐, 그 다음에 2P에서 나온 것이냐, 2P1에서 나온 것이냐, 2P3에서 나온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 화학의 오비탈 개념의 이 성분들을 검출해냅니다. 실제 측정을 하면 물질의 바인딩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인딩 에너지에서 딱 그 에너지에서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있는 에너지 대역의 광전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 광전자가 나온 걸 보고 그 안에 그 물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그널들이 중첩돼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자 레벨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 디컨볼루션을 하는데, 디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신호가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것을 신호를 분리해서 하나의 픽과 또 다른 하나의 픽으로 분리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원자의 그 성분을 분석한다. 물질의 원자 레벨로 성분을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XRF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시료에 입사된 엑스레이에 의해서 방출된 전자로 인해 불안정한 원자 상태를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른 준위의 전자가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면서 바로 빛이 나오겠죠. 그 빛을 측정하는 장치가 바로 엑스레이 플로레센스라고 하는 XRF라고 합니다. 자, 물질마다 고유한 원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XRF는
고압의 전류를 엑스레이 튜브에 인가해서 엑스레이를 발생시키고 물질에 조사해서 다시 조사했을 때 역이된 전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역이됐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내는 빛을, 즉 플라즈마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빛을 잡아내는 장치가 XRF다. 자, 엑스레이 튜브에서 샘플에 조사하게 되면 조사했을 때 에너지가 증가해서 광전자가 생기고요. 그 광전자를 직접 잡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다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돌아오면서 나오는 빛을 분석해서 디텍션해서 앰플리파이어 시켜서 측정을 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RR이라고 하는 것은 Reflectivity라고 해서 반사계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Reflectivity의 분석법은 평균 전자 밀도, Average Electron Density와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반사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물질이 다르면 반사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방막의 두께, 표면, 계면의 거칠기, 평균 전자 밀도 등을 측정하고요. 마찬가지로 약 10나노미터 정도 깊이까지 정보가 획득이 가능하고 투과 깊이에 따라서 이 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덜 민감해져서 아주 깊은 곳까지, 즉 두꺼운 막을 측정하는 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XRD라고 하는 것은 결정질의 물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XRD, 결정질 재료에서 입사된 엑스레이 빔이 특정 결정 격자면에서 회절을 일으켜서 이 회절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수집된 엑스레이의 세기를 회절 각도를 측정해서, 즉 입사가 이렇게 됐을 때 반사가 일어나는 또는 회절이 일어나서 실제 빛이 이렇게 디프렉션이 일어난다면 그 디프렉션 된 라이트를 가지고, 빛을 가지고 원자들의 구조를 계산을 합니다. 그 구조를 계산하면 물질의 구조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되는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분석해주는 장비가 XRD다라고 합니다. 아모포스한 물질을 XRD로 측정하겠다, 안 되죠. 네, 주로 그래서 금속과 세라믹과 같은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XRD로 측정을 한다. FTIR이 있습니다. Fourier Transform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빔을 조사하고요. 어떤 빔을 조사해서 통과되거나 반사되는 빛을 얻어내는데 바로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해서 결국은 소자의 이 성분들을 알아내는 장치입니다. 물론 정밀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도가 좋진 않지만 특히 이제 고분자들의 복잡한 화학 물질들을 분석하고 측정하는 데 아주 적합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관리를 위한 정량 분석이 필요할 경우 아웃라인 측정을 통해서 교정이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개조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립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미러가 있고요. 소스가 있으면 빛을 쏘여서 반사되고 미러에서 빛을 투과해서 다시 이렇게 반사가 되는 빛을 가지고 빛을 분석해서 다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이 보통 물질에 빛이 닿으면 빛이 흡수가 되죠. 그래서 흡수된 빛이 어떤 빛이 흡수됐느냐를 보고 바로 그 물질에는 그 물질은 바로 어떤 파장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파장의 빛은 어떤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물질이 양이 많다 적다 또는 그 물질이 있다 없다 이런 식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FTIR이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계측기들은 보유하고 있다. 자, RSOB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속 방막의 저항을 측정하는 면저항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RSOBS는 단위 면적당 저항을 나타낸 수치로 4-point probe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금속 중의 층의 sheet resistance를 측정하는 장치다. 그래서 측정 원리는 두 개의 핀 사이에 전류를 인가하고 요 두 개의 핀 사이에 전류를 인가해서 나머지 요 가운데 핀에서 측정된 전압을
측정해서 V는 IR을 통해서 이 저항 성분을 얻어냅니다. 물론 바로 저항을 얻어내진 않고요. 바로 다른 계산에 의해서 면 저항을 측정을 합니다. 장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 저항을 측정하는 4-point probe 헤드가 있고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가 측정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컴퓨터에 연결이 돼서 측정한 위치와 뭐 어떤 것들을 지정해서 하면 데이터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다. 자,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죠. 자,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etch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앞쪽에서 설명드렸고요. 무게 측정은 로드셀, 즉 저울입니다. 저울, 로드셀 방식을 이용해서 아주 정밀한 무게 측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다. 자, 매스 측정 방식은 최근에 도입된 기술로 300mm 웨이퍼를 사용하면서 면적이 넓어져서 무게 변화가 감지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가 개발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일부 사용이 되고 있다. 저울입니다. 네, 요게 웨이팅 펜이 있고요. 거기 웨이퍼를 얹어놓으면 여기 로드셀이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면서 실제 무게를 측정해서 etch가 다 됐다 또는 덜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거나 막이 얼마만큼 잘 공정이 올라갔다. 즉 정량적으로는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이게 평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thermal wave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자주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thermal wave는 두 개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빛에 대한 물질의 반사율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의 무엇인가 성질을 측정할 때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400나노의 레이저 소스가 실리콘 격자와 반응할 경우 열 확산이 일어난다는 정보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 670나노미터의 파장의 레이저가 반응된 표면의 반사율을 감지해서 얼마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임플란트를 한 이후에 이 정확한 정밀하게 분해해서 잘라서 측정하는 거는 나중에 나오는 심스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반사율 측정하는 방식은 비파괴 비접촉 방식으로 임플란트 공정 모니터링에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방막과 경도를 측정하는, 방막의 강도와 경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즉 미케니컬한 프로퍼티를 측정하는데요. 기계적인 특성인 hardness, 얼마나 표면이 단단한지, 그리고 그 단단한 것들과 연관돼서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영스 모듈러스라는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모듈러스라고 하는데, 비틀기를 했을 때 얼마만큼 단단하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스를 측정하거나 하드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하는데, 방막의 하드니스와 모듈러스는 다이아몬드 팁이 방막과 접촉 후에 내부로 일정하게 힘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속으로 내부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지, 즉 방막이 이렇게 눌려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핸드폰에 적용되는 필름이 있다 칩시다. 강화 필름이라고 그랬을 때, 강화 필름은 되게 딱딱하죠. 그 딱딱한 필름에 다이아몬드 팁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딱딱한 필름은 쑥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고무가 되어 있는 그런 비닐 필름으로 누르면 쑥 들어가겠죠. 자, 그런 거를 통해서 정량화해서 강도와 경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의 방막은 실리콘 기판 위에서 얹어진 방막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기판 효과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substrate effect라고 해서 기판이 워낙 딱딱한 거 위에다가 다른 방막을 얹어서 방막이 아주 두껍다면, 막이 두껍다면 막의 특성만 딱 뽑아낼 수 있지만 막이 얇다면 기판이 이렇게 더 이상 눌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측정한 것과 방막의 성질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 기판을 사용할 때 이렇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기판의 효과다라고 하는 공통 효과를 빼서
이렇게 측정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런 인덴테이션 장비도 저희가 연구소에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피지 특성인데요. 월피지는 이제 방막에 올라가는 그 필름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 공정이 이렇게 단수가 높아지면서 웨이퍼에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죠. 휨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 휨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장치가 월피지 측정 장치이고요. 스트레스 게이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광을 사용해서 레이저를 투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이 아주 플랫하다면 일정하게 반사가 되겠죠. 그런데 표면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올라가 있다면 반사되는 각도가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사되는 각도가 다르게 되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겼는지를 측정하는 장치가 바로 웨이퍼 스트레스 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필름 자체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갖고 있느냐, 텐사일 스트레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웨이퍼 이 후속 공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측정을 한다라고 하고요. 보통 CVD를 하는 CVD 장비 기업에서는 이런 스트레스 측정 장비들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스펙션 장비입니다. 자,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메트롤로지는 길이를 측정했다, 이런 어떤 무게를 측정했다, 성분을 측정했다라고 하면 인스펙션 장비는 검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있다 없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양산 제품 개발 및 생산 기간 단축 능력 이외에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라인에서 빠르게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 즉 파티클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검사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필드 인스펙션이 있고, 다크 필드 인스펙션이 있고, 파티클 카운터가 있고, 그다음에 매크로 인스펙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매크로 인스펙션이라는 것이 검사 속도가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겉모양, 외관을 이렇게 풍 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크 스페이스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데서 반짝하게 빛이 나오는 그런 파티클을 보는 측정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그 밝은 빛을 관찰하는 건 상당히 쉽죠. 브라이트 필드 인스펙션이라는 것은 하얀 그 바탕에 하얀 빛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까만 점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 점이 잘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요. 일부는 이빔 인스펙션이라는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일렉트로 빔을 가지고 인스펙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브라이트 필드 인스펙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트 필드 인스펙션 장비는 레이저나 램프 같은 광원을 이용해서 웨이퍼 표면에 빛을 입사시켜서 물질에서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빛의 빛의 차이를 영상해서 패턴의 결함을 검출하는 장치입니다. 자, 웨이퍼에 어떤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빛을 쪼이면 웨이퍼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있겠죠. 그래서 디텍터에 들어오는 빛들은 전부 다 밝은 빛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 파티클이 있어서 다시 빛이 반사되지 않은 빛들은 이 검은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빛이 산란돼서 빛이 반사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빛이 없겠죠. 그러니까 CCD 입장에서는 검은 빛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입사되는 빛의 파장을 결정하는 광학 필터가 있어야 되고, 광량을 조절하는 뉴트럴 덴시티 필터가 있어야 되고, 결합 영상의 시그널 확보를 위한 에퍼처라고 하는 당연히 렌즈가 이런 에퍼처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빛의 경로를 빔 포밍을 하고 빔 포커싱을 해주는 렌즈가 필요하고, 산란되거나 산란된 빛을 센싱하는 광 센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 웨이퍼에 어떤 파티클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브라이트 필드 인스펙션 장비는 파티클들이 있다면 파티클이 검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빛의 라이트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필터를 통해서 일루미네이션 되는 에퍼처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입사가 돼서 물질에 투여가 되고 투광되고 그 다음에 반사가 일어난 빛을 검출을 했을 때 전체 브라이트 필드가 나오지만 브라이트하지 않은 파티클이 있는 부분은 어둡게 나오는 점을 이 디텍터에서 검출하는 장치가 바로 브라이트 필드 인스펙션 장비다.
브라이필드 인스펙션 장비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KLA라는 기업이 독점 공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국내 넥스틴이라는 기업에서 브라이필드 인스펙션 장비를 실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메트롤로지 측면에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브라이필드가 아니고 다크필드입니다. 다크필드 인스펙션은 산란광 동일한 방법인데요. 이 브라이트 필드는 반사광의 변화를 통해서 결함을 검출한다면 다크필드 같은 경우에는 산란광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그 산란되는 빛을 반짝이는 점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 다크필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이퍼 표면에 발생한 산란광 대비 차이를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브라이트 필드는 회절에 의해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트 필드와 다크필드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입사광이 들었을 때 파티클이 있으면 빛이 산란이 됩니다. 산란이 됐을 때 산란된 광을 이렇게 집광을 하면 이 부분에 파티클이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신호화 만들어서 웨이퍼 표면에 웨이퍼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어느 위치에 파티클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파티클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크필드의 단점은 파티클이 너무 작아서 빛이 산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산란광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검사가 쉬운 큰 파티클들은 이렇게 다크필드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이 작은 것들은 브라이트필드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실제 과거에 KLA가 공급했던 서프스캔이라고 하는 파티클을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 실제 UI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의 파티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파티클에 검사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브라이트필드로 검사됐을 때 크리티컬 패턴 검사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다크필드 같은 경우엔 non 크리티컬한 그 패턴 검사를 하죠. 그래서 아주 초미세한 패턴에서는 브라이트필드가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다크필드에서는 이런 어떤 패턴 결함이나 이런 큰 스캐터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파티클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 패턴이 없는 경우에, non 패턴인 경우에는 파티클 카운터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패턴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파티클 자체만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가 파티클 카운터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인스펙션, 뒤에도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방막 증착의 분량이나 또는 전반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얼룩얼룩되어 있다라든지 두께가 좀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인스펙션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도 국내에 있습니다. 유일한 기업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계공학과 학생이 자기는 중소기업에 가서 보람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회사에 이런 매크로 인스펙션을 하고 있는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에 기구 설계 엔지니어로 취업을 했다라는 점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파티클 카운터입니다. 파티클은 베어 웨이퍼 제조부터 증착, 식각, CMP 세정, 품 내부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파티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 장비에서 발생하는 결함, 디펙이라고 하는 검사에 활용되는 그런 장비고요. 산란광을 이용하는 것은 다크필드하고 동일하지만 패턴이 없는 웨이퍼를 빠른 속도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적의 공정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즉 패턴이 없고 파티클만 검사하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파티클 카운터는 웨이퍼 전면의 헤이즈를 측정합니다. 헤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뿌연 상태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있다라는 얘기는 파티클이 있다라는 얘기는 광신은알이 뿌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검사 장비를 통해서 기준으로 결함 시그널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이즈는 표면 벼칠기를 나타내는 수치로 공정 진행 방막의 종류나
두께에 따라서 상대적인 인자이므로 분석에 유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함의 크기가 작을수록 파티클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현하고자 하는 시그널이 작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디펙이 없으면, 디펙이 없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노이즈처럼 주목되지 않은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 파티클이 있으면 스캐터링이 일어나서 빛이 촥 하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 바로 이렇게 시그널이 존재하니까 그 위치, 그 포지션에 바로 파티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프 스캔을 한 다음에 서피스를 쭉 스캔을 하고요. 스캔한 데이터를 다시 디펙트 디스플레이로 바꾸어서 이런 인텐시티가 있는 지점을 표현해주면 바로 얘네들이 디펙트 맵이 나오는 것이고, 이걸 보고 이 파티클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 공정은 이 정도는 무시하고 지나가자, 또는 이 정도는 안 된다, 다시 파티클을 더 없애는 공정을 개발해라, 또는 챔버를 세정해라 라는 형태의 오더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서피스 러프니스에 따른 헤이즈 맵의 변화인데요. 이 서피스가 아주 매끄러우면 이렇게 깨끗한 데이터가 나오고, 울퉁불퉁하면 좀 이렇게 지저분한 애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서피스 러프니스가 아주 헤이즈가 높아서 어떤 파티클들이 많다면 측정되는 범위에 이렇게 지저분한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 표면 밑에 하부 방막의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호가 왜곡될 수도 있으니 그런 신호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디펙트 타입에 따라서 스캐터링이 변화되는데요. 요런 그 스몰 파티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동그란 원형태로 되는 경우에는 스캐터링이 잘 일어나는데, 이 파티클이 막 모가 나 있거나 그러면 뭐 스캐터링은 잘 일어나지만 디텍터 방향으로 스캐터링이 일어나지 않으면 검출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라지 사이즈나 스몰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에 대해서 파티클 사이즈나 크기나 어떤 모양에 따라서 디텍션 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방막 두께에 따른 스캐터링의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파티클 카운터라는 것을 가지고 공정 결함을 검사한다. 자, 매크로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스펙션의 목적과 대상 크기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다르다 설명드렸듯이, 매크로 인스펙션은 전체 크게 뭔가를 봅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로 단시간에, 이건 뭐 레이저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광학 카메라로 단시간에 큰 면적을 보면서 재현성을 검사하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웨이퍼 표면에 등착된 방막의 적층 상태나 구조 상태들을 건섭이 아니고 간섭입니다. 광간섭 컬러를 통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정상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염이나 불량 모니터링이 활용된다. 아주 정밀한 계측은 아니지만 1단계로 1차적으로 쑥 통과를 했을 때 큰 결함이 있으면 정밀 검사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큰 검사를 먼저 하고, 큰 검사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시 또 정밀한 검사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자, 매크로 장비라고 하는 것은 440에서 620 나노미터의 분광 대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요런 분광 대역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광학 검사 장비는 일반적으로 UV나 또는 이 낮은 파장의 광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카메라로 검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검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서 대면적 검사가 가능하고, 후면이나 가장자리, 치핑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빔 인스펙션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어느 때는 많이 한참 개발되다가 또 이게 뭐 필요 없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다가 또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막 개발되다가 뭐 이런 겁니다. 결국은 셈인데요. 전자빔을 사용해서 검사를 하는 장비인데, 실제 이빔으로 검사를 해서 불량인 부분, 브릿지 같은 것이 나타나면 이빔으로 리페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빔 검사를 해서 이빔 검사로 리페어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잘 사용되려고 하다가 잘 사용되지 않다가, 실제 이런 장비들이 개발은 열심히 좀 한 때가 있었고 또 개발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빔 인스펙션은 우리 포토 마스크 검사기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정 계측 응용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측한 것들을 어떻게 공정에 다시 응용하게 할 것인가?
과거에는 이렇게 계측한 결과를 가지고 이러니 앞으로 공정을 개발할 때 이렇게 주의하자라는 형태로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IT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장비 기술도 또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 장비에서 공정됐던 공정 장비에서 됐던 공정 결과를 이런 계측기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니 이 장비의 상태, 공정 장비의 상태를 측정해서 실제 계측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그걸 가상 계측이다라고 부르자. 가상 계측으로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계측은 계측인데 실제 직접 계측을 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가상으로 계측을 한 거죠. 그런데 가상으로 계측하려면 분명히 그런 연관 관계는 있어야 될 겁니다. 계측을 했을 때의 데이터와 장비 상태가 이랬었고,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가 이런 상태였고, 장비 상태가 이런 상태였고, 주변 환경이 다 이랬고, 재료가 이렇게 됐을 때 계측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모델을 만들어 놓는다면 실제 지금 현재 공정 장비의 상태가 그렇고 플라즈마의 상태가 그렇고 그렇다면 이거는 계측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상태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상 계측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요. 이런 증착, 식각, 패터닝, CMP 공정 장비에서 발생하는 장비의 센서 데이터, 온도, 가스, 압력, 유량, 분문뿐만 아니라 이 장비에서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OES, H나 CVD 같은 경우에는 OES, RGA, 그다음에 OPMS, VIPROV 등등의 센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데이터를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해서 그렇게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믿고 공정을 하자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가상 계측이다. 그래서 가상 계측은 결국은 실제 장비가 있어서 메트롤로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메트롤로지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공정 장비도 아니고 검사를 하는 측정 장비인데 굉장히 공정 장비보다 비싼 장비들도 있어서 메트롤로지 장비를 많이 설치를 해 놔야 되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정상적인 거는 빠르게 다음 공정으로 넘겨보내서 생산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버추얼 메트롤로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 놓고 APC 시스템을 가동을 하면 실제 버추얼 메트롤로지 측정돼서 뭔가 불량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조짐이 보였을 때 APC 시스템에서 장비를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스킴으로 가려고 장비가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장비의 진흥화 또는 이퀴먼트 인텔리전스라고 하거나 스마트 이퀴먼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자료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서는 실제 레벨 0, 1, 2 단계에서는 요 장비 단계에서 이 장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한번 공정 진단을 하자. 그리고 레벨 3에서는 장비가 서로 묶여있는 단계에서 MES라고 하는 Manufacturing Exclusion 시스템을 구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자. 그리고 레벨 4 단계에서는 재료들이나 또는 원재료가 공급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나 다른 서비스까지, 플래닝 매니지먼트까지 같이 모아서 공장 하나를 전부 다 자동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꿈이에요. 하지만 그런 꿈을 꾸면서 여러 가지를 현실화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한 장비의 데이터를 레벨 0, 1, 2 단계뿐만 아니라 레벨 3단계까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실제 장비에 구축해서 이제 시운전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양산 환경하고 굉장히 비슷한 연구 환경을 꾸며서 그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측정 검사 장비의 기술 동향과 미래입니다. 국내의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 기업, MI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파크 시스템과 넥스틴, 밖엔 없습니다. 아직은. 물론 또 다른 기업도 있긴 있습니다만, 끝은 아니네요. 좀 신생되는 기업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가 광학 기술이 워낙, 해외에 이런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 메트롤로지 장비나 인스펙션 장비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정 장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앞으로 계측 기술은 민감도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측정 검사가 불가능한 신규 공정 관리 인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뭐 측정해서 공정 진단까지 연계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꾸준히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어떤 그 가치를 본다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가치 본다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시각 기술의 난제로 인해서 시각 전후를 빠르게 측정 비교할 수 있도록 저에너지 고해상도의 FESM을 시각 장비 챔버 위에 장착을 해서 공정되기 전과 후를 빠르게 측정하는 그런 그 장비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런 장비를 개발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고요.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을 통해서 취득된 데이터를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해당 공정 장비의 핵심적인 인자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 연구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고요.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20년 전에 이런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빛을 좀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측 장비와 공정 장비의 구획이 굉장히 모호해질 겁니다. 기존에는 공정장비 따로, 계측장비 따로였는데 이제는 공정장비와 계측장비가 같이 묶여서 메트롤로지 자체가 인테그레이티드 메트롤로지라고 하는, 즉 공정장비 안에 메트롤로지가 포함되는 형태로 공정장비가 운영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영상처리,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탑재된 메트롤로지 장비가 공정장비와 함께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로 매년 이렇게 아마 개최가 될 겁니다. 올해 12월 달에도 개최가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계측 그 검사 워크숍이 제1회로 2020년도에 시작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저희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심협력이라는 그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려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정장비와 메트롤로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힘을 합쳐야 돼. 한 마음을 가지고 공정을 잘 이루어내겠다라는 마음을 합해서 메트롤로지 데이터가 다시 공정에 반영돼서 그 장비가 조금 더 지능화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퀴먼트 인텔리전스 또는 스마트 이퀴먼트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